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책을 읽고 해서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 작품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편집인데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5월 때까지는 너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두 달 정도는 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두 달은 여러분 기다려 주실 수 있겠죠. 두 달 동안 읽으실 수 있는 책을 제가 그래서 낮에 고심을 해서 골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달은 읽어야 된다. 네. 두 달은 읽어야 된다 해서 제 인생책으로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책보람은 한한숨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조혜진 선생님의 환한숨 책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작품도 좋지만, 여기 지금, 이 박에, 이걸 박이라고 하는데, 이 박에 지금 무지개가 비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조혜진 선생님의 소설집 환한숨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키워드를 뽑으라면 어떤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한국 문학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혜진 작가님 필력에 반하셨다는 또 말씀이 있고, 동년배 같은 느낌의 작가분을 만나뵌 것 같다. 필사를 하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모든 작품이 다 좋았다는 말씀도 있고, 상실 맞아요. 관계 여러 개의 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민호님은 아픈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느꼈다. 무드링고님은 상실, 미령님은 아픔. 네, 상실이 많네요. 저는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입자와 기화? 조혜진 소설에서 고통을 시각화하려는 간절한 노력들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환한숨에 와서 그것이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그려진다.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작은, 하지만 작다고 해서 무시될 수가 없고 그 하나의 뭔가 무게감이나 존재감이 뚜렷한 고통, 개개인에게 모두 다 있는 고통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개인일 뿐이라서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개인의 고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고통으로서의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종종 고통을 시각할 때 입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쵸? 근데 그 입자라는 단어가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읽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주 반복되는 이미지가 여기에서 등장인물로 하여금 얼굴을 치켜 올려서 하늘을 보게끔 하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쵸. 사슬 모양으로 내려오는 빛의 입자라던가 마치 눈 오는 풍경을 얘기하면서 그 눈이 막 기화돼서 올라가는, 물방울이 기화돼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내거든요. 그게 마치 제가 추천사에도 썼듯이 인간의 고통은 이토록 지난하고 시대가 지나도록 반복이 될진데 그래도 거기에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은 마치 사람이 늘 언젠가는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듯이 고개를 들게 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욕망,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쪽집게 강사님 같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칭찬 맞죠?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소설집이었어요. 그래서 자, 몇몇 작품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읽었는지 아마 작가들이 가장 첫 번에 놓이는 책은 아마도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일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요. 왜냐하면 온라인 서점에 우리가 미리 보기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혜진 선생님도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작품집에서 거의 물레만큼이나 되게 좋은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환한나무 꼭대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환한나무 꼭대기에 보면 이 주인공이 친구가 죽고 나서 우연히 홍천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친구의 아들이 나타나면 아들에게 주어야 하는 아파트죠. 근데 사실 이 그녀가 자기 몸을 기탁할 수 있는 곳은 그 작은 공간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탈영병에게 마음을 주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는 조혜진 작가가 이 소설집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내면을 시각화하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문장은 이것이었어요. 외로움은 해변으로 밀려와 퇴적되는 세상의 물건들처럼 그녀의 마음 가장자리에 쌓여갔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 대한 비유가 해변으로 밀려와서 되게 무용하게 쌓여만 가는 어떤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 상황에 비유한 문장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 바로 같은 문장에는, 같은 페이지에는 또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되게 공감이 갔는데, 외로움이 해변의 퇴적물이라면 불안감은 부둣가에 버려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자들 같았다 라고 얘기해요. 해변에 퇴적물이 쌓여가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연의 하나의 이치고 질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물체, 상자, 그 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가 나에게 마음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지는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불안해지는 거죠.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마음이 사실상 불안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볼 때, 조혜진 작가가 그려내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마음의 형태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내는 능력, 고립감을 묘사해내는 능력,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작품이 전달해주는 감동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조혜진 작가님 소설은 무척이나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비껴나가거나 뭔가 애둘러서 봉합하거나 하려고 하는 글이 아니라 굉장히 직구로 던져지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 다음 작품인 흩어지는 구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왜냐면 이 주인공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별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어쨌든 젊은 시절에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죠. 4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씩 오염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서로가 서로의 일상에 오염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죠. 그래서 호재와 이 여자 역시 사실은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로 서로 지내오다가 이 여자의 남동생을 만나러 가면서 그런 자기들의 현실이 갑자기 적나라하게 느껴지게 되죠. 근데 호재가 그 집에 가서 굉장히 속물적인 얘기들을 너무 해요. 그쵸? 그래서 호재의 속물성에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놀랍게도 깨달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그 호재를 먼저 혼자 서울로 떠나보내면서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은 비정기적인 일들을 하면서 그 돈으로 호재가 영화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맨 처음 캠코더를 사준 사람도 이 여자예요.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다 함께 하고 나서 40 중반에 사랑했었던 사람과의 이별을 선택한다는 것은 네, 호재 입을 한 대 때리고 싶었다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일면 우리의 내부에도 호재스러움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나타난 형제가 집을 마련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온갖 어떤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이 들잖아요. 대출은 얼마나 받았지? 뭐 먹고 살만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호재는 그냥 말을 한 셈인데, 그런 호재의 모습에 나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제 실망하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되게 냉소적으로 서클29님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라고 일가를 하셨네요. 원더러님은 운이 튼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호재스러움과의 손절은 잘한 일 유유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45이 됐을 때 호재스러움, 몇 퍼센트의 호재스러움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재가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없게 되면서 점점 세상에 실망하고 비뚤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짐작이 되면서 호재스러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누구도 호재스러움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꿈에서 멀어진다는 것, 초심에서 멀어진다는 것,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어요. 자,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있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인데요. 저도 물레라는 작품이 너무 좋았는데, 왜냐하면 조혜진 작가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80년대, 90년대 느낌을 너무 잘 알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물레라는 동네 자체를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2호선 타면은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물레라는 공간에서 조혜진이라는 작가가 걸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뒤부터는 2호선을 타고 지날 때마다 물레라고 할 때마다 물레 조혜진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조혜진 작가님이 그려낸 물레는 정말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그리고 저는 인천에서 유년기를 보냈지만 그 지역 역시 물레 나오는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이었거든요. 그쵸? 네, 저는 인천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때 만났던 이웃이며 그때 만났던 분위기며 하는 것들이 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두고 맞벌이를 나갈 때 문을 잠그잖아요. 그쵸? 그때 그 안에 갇힌 아이가 했을 어떤 단절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물레에 정착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교통 순경으로 일을 하시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적어 내려가는 모습도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다 그 동네를 원치 않게 떠나게 되고 거기가 완전히 재개발이 돼서 오늘날과 같은 물레의 모습이 되었겠죠. 그래서 정작 그 물레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풍경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거기에 편의에 의해서 지어진 어떤 뭐 대단지 아파트나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만이 물레의 새 주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물레는 뺏기거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진 어떤 물레를 기억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네, 물레를 잊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문학적인 것, 내 삶의 근원이었던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내 언어를 찾기 전까지는 그렇게 된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작가들한테 특히 그런 공간이라는 너무 중요해서 작가들한테는 계속 불러내고 싶은 공간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음속에 커다란 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홀을 엉성하게 덮어두죠. 어느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진정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위를 아슬아슬하게 덮어놓던 것이 모두 다 건져 올려지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참 글이 힘들면서도 글이 신기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자신의 모습을 찾아주게 하니까요. 맞아요. 물레의 딸인 조혜진 작가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영등포구에서 꼭 모셨으면 좋겠네요. 물레 홍보대사. 네, 선생님이 응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레 홍보대사를 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학적으로 어느 한 공간을 조명하는 일이란 정말 그 곳으로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영등포구의 모든 구민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물레라는 작품을 장편으로 읽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꼭 써주시기를 조혜진 선생님이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식물이 있어요. 짠! 이겁니다. 평범하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제가 모르는 식물이에요. 식물을 기르다 보면 그 화분 하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 하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얘들은 자연에서와 같이 자기 씨앗을 퍼뜨리려고 하잖아요. 당연하게도. 열심히 꽃을 피우고 열심히 씨앗을 나름 막 퍼뜨리죠. 그러다 보면은 화분 안에 또 다른 화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 곁을 약간 좀 얍삽하게 얍삽하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막 자라버리는 거예요. 얘도 그런 애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 뻐꾸기죠. 남의 둥지에 알을 놓은 것처럼. 그래서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본 식물만큼이나 막 이렇게 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데려다가 아예 화분으로 정식으로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얘가 씨앗의 씨앗, 우리가 같이 읽은 조혜진 작가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씨앗의 씨앗인 어떤 것이 와서 지금 떡하니 자기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용감하게 발을 뻗어가지고 자기 몫으로 쑥쑥 큰 식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한번 잘 길러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 환한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3달간 읽었어요. 그런 사이 계절도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2달 있다가 7월에 여러분을 만날 때는 여러분이랑 이 책 얘기를 하고 싶어요. 등대로인데요.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예요. 등대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4번째 작품주까지 다 내고 한시름 놓고 마음 편하게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자, 7주 먹히다가 벼락치기 하시고 문득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제가 약간 미안해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내가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는 것도 사실 독서에 있어서 방법이에요. 모든 작가들이 책을 모두 다 끝까지 읽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등대로를 읽고 우리가 7월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JTBC에 가서 방구석 일녀를 촬영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패널분들과 변영주 감독님과 많은 분들과 함께 영화 얘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오늘 이 라이브로 만나고 나서는 나중에는 그 방송으로도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5월에는 그 프로그램을 만나고 7월 달에 등대로, 우리는 7월에 등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방송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편안한 밤 보내세요.